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난해 8월이었죠. 네, 폭우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당시에 반지하 주택에 살던 우리 서민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도시와 주택 전반에 재해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어요. 자세하게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선 앞으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서울 시내에 지금 반지하 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여름 사건 때도 이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는데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일체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제 신축을 권해주거나 아니면 네. 이 신축을 안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건물을 사들여 가지고 그 반지하를 이제 다른 창고라든가 어떤 놀이시설로 만들고요. 네. 지상층만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신축은 네. 절대적으로 막는 거고 네네. 기존에 있던 반지하 주택은 다른 이제 대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지원은 이제 정부에서 무조건 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반지하층 있는 분들이 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은 예. 건축 허가를 새로 내주고요. 네. 또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이 통과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또 재개발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쪽 반지하 지분을 이제 정부에서 투자해서 사들인 다음에 이제 공평하게 공공 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축을 하게 권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땅 주인한테 지금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때에는 네. 반지하층의 건축 면적을 허용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용적률을 좀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층을 없애는 대신에 지상층으로 올려주게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이런 반지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제 그 자리를 못 붙이게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 사실 반지하, 이 빌라 쪽의 반지하가 상당히 많은데 네네. 네, 전부 다 좀 개선을 하기에는 시간이 이제 꽤 오래 걸리겠네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재취약주택이 모여있는 사실 쪽방촌이라고 흔히 불리는 예. 재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어떻게 좀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이제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서울 시내 웬만한 산비딸이나 이런 데는 반지하층으로 이제 주택을 많이 쪽방으로 이용해서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차단시키는 거죠. 이제 우선 반지하층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시에서 장비나 이제 자금을 들여서 장마를 피할 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 주고요. 예. 또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을 옮길 계획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다시 수리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기존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한 50만 가구 정도를 이제 집을 임대 주택을 만드는 중인데 이 중에서 한 80% 가까이 되는 거죠. 한 43만 가구 정도를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 사업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장기적으로 2027년까지는 이 반지하라든가 저소득층이 생활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요. 예. 그리고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2, 30만 원 세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 돈을 보증금이 없이 그냥 월세만 내고 살았는데 이제 좀 열악한 분들은 웬만하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정부의 금리가 없는 융자를 각 개인별로 받게 해서 네.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쪽방촌에 계신 분이나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번에 있었던 그 폭우로 인한 사망 사고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네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기를 네. 좀 바라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가구 수는 많겠지만 앞으로 좀 이 정책이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알아볼게요. 사업비만 무려 1조 원이 넘게 책정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지금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일반 시청자분들은 워낙 공사가 크고요. 그리고 네. 새만금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근데 새만금이 어느 정도냐면 그 서해안 바닷가 그 바다와 그 바다 사이 네. 그 폭이 약 36km 정도 됩니다. 네. 36km니까 그 서울에서 그 김포에서 그 강일 IC까지 강변도로가 한 40km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서울 크기만한 도시가 앞으로 새만금에 생길 예정입니다. 예. 일단은 그 도로가 생겨 있는데 중간에 그 새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땅이 그 중간 도로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 도로를 약 20km 정도를 좀 1조 원을 들여 투자하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1조 원이라는 돈이라는 게 결국은 처음 1단계에서 한 그 10,000명 정도의 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큰 장점이고요. 네. 또 이 공사가 완공되게 되면은 관광객도 한 뭐 40만 명 정도, 40만 명, 37만 명 그 정도가 한 들어올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거나 이렇게 나라에서 일을 발주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일을 당겨서 좀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현재 그 한 3, 4월 달 2달 동안에 그 타당성 조사라든가 안전 진단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를 꾸미는 데서 한 3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작년에 한 10월 경에도 여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됐었는데 지금 새만금에는 그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 서울 수도권의 신도시 5개 정도 그리고 어쩌면 그 향후에 그 제2의 수도를 만들 그런 예정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새만금에 지금 네네. 저 소장님 화면에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연결이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면 노란 줄 쳐 있는 부분이 네.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아, 곳입니다. 네. 네, 그 노란 복합 줄이 개발 용지라고 써 있네요. 한 중앙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파랗거나 노랗거나 그 표시되어 있는 부분 땅들은 뭐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일하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또 캠핑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기존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신도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좀 일하시설로 좀 시설이 되고 있는데요. 예. 뭐든지 이제 도시를 만들다 보면 도로가 우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지금 이 불황의 1조 원 투자라는 거는 뭐 엄청난 돈이지만 예. 결국은 그 전라도 쪽에 전라북도죠. 그 새만금 개발은 역대 대통령들이 한 20년째 지금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땅 규모로 보면은 그 한 3천만 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를 몽땅 다 모아도 새만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에서는 그 새만금을 막을 당시에 뭐 유명했던 정정 회장의 개발한 아이디어도 동원됐었고요.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교류가 생긴다면 새만금 자체가 네.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로운 신도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0년 전부터 이제 네. 사실 이제 계속돼 왔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지 말씀하신 1조 원 규모의 이 네. 새만금 지역 간의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앞으로는 어떤 얼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게 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처음에는 이 땅이 농지로 개발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뭐 공업지로 변한다 그랬다가 또 얼마 전에 지난 정부에서는 관광 사업으로 또 중국에 약간 뺏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 관광객이 3, 40만 명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그 전라남북도의 그 경제 활성에 굉장히 도움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새만금 개발청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네. 여기에서는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한 그런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그 세월이 지나면서 도로가 또 완성되고 나면 다시 변화가 옵니다. 여기서 상업지구로 바꾼다거나 다시 또 신도시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또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지금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새만금 같은 그런 먼 거리에다가 신도시를 또 몇 개 만들게 되면 그때는 아파트 값이 상당히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라는 게 사이다나 콜라처럼 집은 똑같은데 땅값이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곳에 집이 지어진다면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 노후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유자나 아니면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뭐 서울 인천에서 너무 그 빡빡한 데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해안 멀리 가서 그 평생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말만 신도시 새만금이지 먼 훗날 보면 그 네. 노후 대책으로 그 나라에서 아마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데요. 설계 네. 계획하는데 1년이고 아마 빠르면 올 연말에 착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한 3년 정도 그 기반 시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만금에다 아파트를 질 정도 만약에 실상화된다면
약 4년 후에는 새만금 신도시라는 게 또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사실 이제 전라북도 쪽, 군산 쪽도 지역 경제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떨어졌거든요. 네네. 낙후가 돼 있는데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묘안이 될 것 같습니다. 1조 원의 네.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이상의 앞으로 또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길고 무서웠던 매서웠던 추위, 우리 서민들에게 상당히 이제 그만큼 더 무서웠던 건 바로 난방비 폭탄이었는데요. 이 난방과 온수요금이 지난 겨울보다 줄잡아서 뭐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30%, 40%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이런 난방비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주택, 부동산 투자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네. 이런 주택을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난방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네. 일단은 대부분 건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한 3년,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1년에 연간 그 매출액이 1000%씩 늘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집이냐면 그 캐나다 목조주택인데요. 목조주택이요? 목조주택이라는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못을 받거나 뭐 대문을 대패로 깎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순한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방법인데요. 네,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거죠. 예, 나무로 짓는 집이 그 콘크리트 집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단열이 잘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벽돌로 쌓는 벽돌 집에 비해서는 한 6배 정도가 단열이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옥이나 처갓집이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열 면에서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외국에서 수입 들어온 목조주택이 한국에서 전원생활이나 아니면 펜션 같은 데 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목조주택 회사가 뭐 불황이 없습니다. 지금 워낙 경쟁업체가 한 10군데 정도 있는데 네. 1년에 회사가 뭐 100% 이상 발전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연료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냥 약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면 뭐 거의 불을 안 떼도 살 수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 목조주택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일단 단열재가 어느 정도 성능이냐면 우리가 그 일반적인 건축에서는 나이롱 이불로 이렇게 덮고 자는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이 목조주택은 목가솜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나이롱 이불과 목가솜으로 된 그 이불 가격도 굉장히 차이 나지만 성능이 엄청 차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집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렇게 나무로 얼기설기해서 엉성한 것 같지만 단열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정말 잘 맞고요. 그리고 시장에 저 집에 들어가 사는 분들은 이미 성능을 인정하고 웬만한 날씨에는 그냥 뭐 한 20도에 맞춰 놓으면 연료비가 한 5분의 1 정도, 네. 많게는 3분의 1 저절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연료 전쟁일 때는 결국은 가스비가 적게 들어가는, 네.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런 집을 짓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집을 크게 짓지 않고 작게 짓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너무 크게 짓지 않고 어디 산골이나 고향에 가시다 보면 저런 자그마한 집을 짓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저 집이 그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추세가 목조주택의 장점과 소형주택의 장점을 살린 단독 미니주택이 상당히 인기라고 해요. 네. 예. 그 미니 주택은 보통 우리가 처음에는 농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농막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다가 한쪽 끝층에 이렇게 한 6평 정도 집을 짓고 살다가 최근에 그게 2층 집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2평이 되는데 지금 전 국민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한 10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농촌에 가가지고 한 10평짜리 사시는 분들이 그나마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10평짜리 주택을 자기가 살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옆에 하나 더 짓습니다. 네. 그래서 요 옆에 더 짓는 집을 펜션을 영업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말하는 하루에 한 평당 10,000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10평 집은 10만 원을 받는 거죠. 네. 10만 원짜리 방을 한 5개 만들면 하루에 50만 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니 펜션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좋은 건축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발빠릅니다. 그리고 이 집이라는 것이 옆으로 이렇게 30평보다는 이렇게 10평짜리 집이 세워서 30평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무조건 1층에서는 그냥 거실하고 주방만 있고요. 예. 2층은 잠만 자는 거고요. 그리고 또 3층은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 다락방이 껴있는 저런 하얀 집이 유행인데 유행이라기보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펜션을 한다거나 자기가 집을
그 전원마을을 가서 짓는다 그러면 우리 집을 크게 짓고 또 이렇게 임대 주는 집은 조그맣게 지었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사는 집이나 그 손님이 와서 자는 집이나 집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 저렇게 뭐 새쌍둥이 집처럼 네. 나란히 비슷하게 지어놓으면은 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이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거나 거기 가서 뭐 가족끼리 놀다 보면은 주인집이 좋은 집이 너무 크면은 이 기가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이 비슷해야 이게 기분도 좋고 뭐 돈 주고 자는 맛도 있는데 그 시절이 많이 변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주택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저 집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뭐 임대를 놓거나 또 팔기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이런 미니 주택이 대한민국 그 산가들에 많이 넓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은 미니형 주택은 불황이 없습니다. 지금 예. 짓기가 무섭게 지금 팔려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 집 짓는 회사마다 3년치 그 일거리가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뉴스를 보면 한두 끝도 없는데 되는 뉴스는 엄청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 땅값이 비용이 제일 비싼 거잖아요. 예, 좁은 대지에 네. 10평짜리로 해서 네. 옆으로 늘리기보다는 위로 높이게 되면은 네. 그만큼 가격도 이제 절감할 수 있고 네. 네, 단열도 더 우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일본은 지금 한국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이렇게 도심에다가 작게 높게 짓다가 나중에 네. 돈이 순간적으로 생기는 바람에 지방에다 퍼트려 놨다가 지금 망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일본의 망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집이 왜 색깔이 하얗냐면요. 저 하얀 집이 외부 단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부에도 단열재를 집어넣고 또 외단열이라고 그래서 바깥에는 또 단열을 한 100mm 또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부에는 목화소 못을 입고 또 외부에는 나이롱 이불을 또 한 번 더 덮는 거죠. 그래서 네. 저 집 같은 경우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주택은 가성비가 어디가 좋으냐. 그리고 그 무겁게 막 돌로 매달고 벽돌로 매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앙드레김처럼 하얗게 만들어 놓은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하얀 집을 보면 아 이게 그 집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집을 질 때는 그냥 하얗게 짓는 집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요즘은 네. 가격이 싸고 좋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네. 앞서서 그 목조주택이 단열에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목화솜처럼 따뜻하다라고 네,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요즘에 귀촌 인구의 80%가 다 이 목조주택이라고 해요. 네. 실제로 비용 면에서는 차이가 좀 어떨까요? 콘크리트 주택과 벽돌 주택과 목조 주택과. 아 공사비가요. 네. 3년 전에는 평균 600만 원 들다가요. 최근에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평균 한 700만 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좀 오르긴 올랐군요. 10평을 짓는데 7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도 10평이 전용 면적이 10평이기 때문에 그 발코니 면적이라든가 이런 그 보일러실 같은 게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에서는 발코니를 길게 빼는 게 하나의 그 공사비를 적게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10평을 지으면 7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한 번에 뭐 한 서너 동을 짓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면 가격이 또 한 20% 다운됩니다. 결국은 그 내가 50평짜리 집을 살다가 갑자기 50평을 산골에 할 때는 집을 5개로 나눠서 짓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가성비도 그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사비는 뭐 목조 주택이나 철골이나 무슨 지금 콘크리트 집이나 막상 50평대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700만 원 돈 들어야 되니까 한 조금 깎아서 600 정도에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서울 외곽에 나가서 펜션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건축비만 약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돈이 적을 때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2개만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일단 지을 때는 뭐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목조주택으로 짓고 나면 그만큼의 난방비를 훨씬 더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목조주택의 장점과 소형주택의 장점을 살린 단독 미니주택까지 알아봤고요. 자, 저희가요. 네. 내 인생을 망친 부동산 해서 네. 시리즈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네, 오늘은 그 우리가 오피스텔을 지었다가 망한 곳인데요. 네,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요. 그렇죠. 오피스텔은 사실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게 오피스텔인데 지금 이 집 그 망한 집 보니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에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오피스텔을 지을 당시에 저 건물 주변에 오피스텔을 들어가 살 만한 인구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시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너무 앞서간 거죠. 너무 앞서가다 보면은
주변의 그 환경과 관계없이 언젠가 수요자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지었는데 예. 결국은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금만 주고 안 갔습니다. 문제는 분양이 됐었는데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을 안 준 이유는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보니까 수요자가 없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 저 주변에는 콘도라든가 뭐 이런 그 장기적으로 발코니가 있는 집이 대세인데 저기는 그 건축물 골조만 올려놓고 오피스텔로 그냥 이렇게 성냥갑처럼 막아서 그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소비자가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사업이 잘 나가는 팀들이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분양은 됐으나 완공되지 못했다. 아, 이것도 지금 망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오피스텔이 실제로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그렇죠. 현재 이 상태인 오피스텔이라는 예. 거죠. 저런 오피스텔이 예. 대한민국에 한 최소한 100개는 될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예. 한 집당 한 방이 한 500개 되니까 500명씩 계산하면 5천 명은 그냥 거의 5만 명이죠. 예. 우리가 한 1, 20년 동안 오피스텔 그 분양했다가 완공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5만 명이 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네. 투자자들은 저게 돈이 그대로 묶여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냥 지금은 다 날려먹고 이게 공사가 중단돼 갖고 저렇게 건물만 서 있게 되면 예. 소송을 해봤자 변호사만 좋은 일 지키고 사실은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반드시 후분양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분양에 투자해갖고 돈을 뜯기고 그러지 마시고 네. 이미 남들이 지어놓은 거 안 팔리는 거 그런 거를 좀 깎아서 사시는 게 좋고 예. 아파트는 지금까지 뭐 사실 그 선분양 해가지고 돈 버는 분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뭐 이해 관계가 마저 떨어졌지만 오피스텔이나 어떤 상가 주택 이런 것들은 건물을 먼저 다 지은 다음에 조금 비싸도 사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예. 전국적으로 저렇게 골조만 올린 상태에서 완공되지 못한 이유가 잔금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또 손 놓고 나가버리면은 또 중간에 뭐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 골조공사도 신탁회사에서 5년, 10년 돼버리면 나중에 그 골조가 이거 산화돼가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네. 건상복귀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파트나 그런 것보다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유독 네. 공사 중단 사태, 이런 피해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오피스텔은 그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요. 예. 새로 사시는 분들도 거의 뭐 만약에 오피스텔 완공이 됐어요.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로 사는 게 뻔하니까 월세는 보증금의 뭐 한 10%밖에 안 들어오니까 돈이 다 들어와도 완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행사나 완공하던 분들이 다시 재투자 자기들 돈을 들여서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전세가 나가는 집이 아니고 월세 나가는 집이기 때문에 그 분양받은 분이 돈을 안 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시행사도 이거 오피스텔을 처음에 시공할 때 예상을 좀 빗나갔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돈이 많은 회사에서 미리 다 지어야 되는 물건이지 이렇게 뭐 돈이 없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짓자 그래서 뭐 갑자기 200명을 분양을 받아도 결국은 잔금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회사도 망하고 또 분양받은 분도 망하고 결국은 네. 저 은행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도 망하고 그래서 네. 아마 저 정도 되면은 뭐 세 사람 다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서는 오피스텔은 반드시 이 시간 이후로 완공된 집을 분양받아라. 완공된 네. 집을 싸게 사는 게 살 길이다. 중간에 신축 분양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투자할 때 반드시 좀 주의를 하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오피스텔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1인 가구나 이제 오피스 네. 이제 사무실로 쓰신 분들이 많은데 주변의 지역의 여건을 보니까 좀 글쎄요, 오피스텔이 들어서기엔 좀 휑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지역적인 특성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처음부터 잔초를 잘못 낀 겁니다. 아, 네. 저게 그냥 눈에 보시면 알지만 저게 옆에 허름한 건물도 몇 개 있는데 예. 저 정도 가지고는 인구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면 그 오피스텔 너머에 원 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산 밑에 뭐 바다라도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은 바다 뷰가 있다면 벌써 저거 해결됐을 텐데 바다도 뭐 보일 듯 말 듯 그러고 결국은 산도 뭐 멀리 내다 보이고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 그런 집을 설계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게 뭐 자리도 좋고 또 경기도 좋고 해서 그 안 망할 게 망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중단된 건물들 가보면은 회생 불가능한 건물이 한 90%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저걸 뭐 다시 쓴다 그러면 저거는 콘도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냥 골조공사를 땅값만 주고 인수해 갖고 누군가가 뭐 베란다가 넓게 만들어 가지고 뭐 그 안에다가 콘도식으로 분양을 다시 한다면 가능하겠는데 업종을 바꿔서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래된 그런 건물들은
그나마 그 골조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예. 결국은 오피스텔 망한 것은 다시 그 민간 아파트로 다시 임대 아파트 만들면 딱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이 들어서기에는 입지부터가 좀 부적절했다. 그렇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예, 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 다시 이제 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까요? 네, 그때 당시는 뭐 그 오피스텔은 사실은 그 자기가 20평을 그 분양 받았다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이 2평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서울이나 이렇게 서울 근교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거는 그 건물을 샀을 때 내 땅에 최소한 10평 정도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땅이 한 2평도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이 안 되고요. 그냥 그 계약금은 영원히 띄이고 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받으려면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네. 지금쯤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주변에 그 현혹되지 마시고 앞으로도 오피스텔은 반드시 오래된 집이라도 결국은 직접 그 완공된 집을 사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는 선중공 후 분양하시는 네네. 거 네.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 앞서서는 뭐 내 인생을 망치는 부동산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 네.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오늘은 그 상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그 경기도 남양주 그다음에 양평 이렇게 밤에 많이 다니는데 그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 산골짜기마다 온갖 반짝이 그 방울등을 잔뜩 달아놨거든요. 근데 네. 이런 등들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저 등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거 말씀하시는 저 거죠? 등을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저 등은요 손님을 네. 쫓는 등이에요. 네? 사람들이 저 불을 보면 예.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산골짜기 가시다 보면 뭐 그 노루나 고양이나 무슨 저기 여우 같은 것들이 막 불을 비치면 무섭거든요. 네. 지금도 저걸 자세히 보면은 카메라로 찍긴 찍었는데 건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안 보여서 저게 무슨 집인지 몰라요. 아. 이게 저는 상가를 망치는 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저렇게 건물을 사진 찍어가지고 건물이 안 나오면 주인은 불을 켜서 잘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일단은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찍거든요. 카메라를 찍었을 때 저렇게 상가가 안 보이게 되면 망한 거죠. 그래서 오는 손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물방울 등인가 그 전기도 비싼데 그 많은 등을 이렇게 널어놓지 말라는 얘기죠. 네. 저렇게 널어놓은 주인은 손님이 들어올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 손님은 그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저런 상황이 생기니까 손님이 안 들어갑니다. 아, 요거는 그러니까 나쁜 예다. 그렇죠. 예. 나쁜 예가 아니라 지금 저런 장소가 거의 80%예요. 네, 카페라든가 많이 식당이라든가 봤어요. 뭐 그 대한민국 전체가 그 방울등으로 막 도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지만 손님을 쫓는 등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손님을 환영한다 그러면 그 손님이 망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카드도 헝겊 쪼가리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간판도 제대로 만들어서 걸어야 손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전구 따박 걸어놓고 저렇게 막 그 조명이 상대방이 어떻게 볼지도 모르고 주인은 무조건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 전구 가게는 전구가 많이 팔려서 뭐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장사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전구를 걷어버리고요. 그 전구를 꼭 켜고 싶으시면 그 광목을 사다가 전구를 덮어줘야 돼요. 그 등이 눈부시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가게가 눈에 보여가지고 손님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구로 켜놓은 그 가게들은 손님을 쫓는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밤에 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그 제가 얼마나 제가 많이 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도대체 누가 교육을 시켰는지 그렇게 많은 가게들이 네. 손님을 쫓는 등을 켜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큼 불쌍한지 사장님들의 모르겠어요. 입장에서는 눈에 띄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저 방울등을 인테리어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네. 이게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는 자세히 네. 보시면 저걸 트리등이라 그래요. 트리등. 뭐 제가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트리등이더라고요. 트리는 등이 아주 그 불이 작아요. 이게 깨알처럼 작은 등이에요. 그 트리등은 그 트리가 보입니다. 근데 그 전구 담아가 내 주먹만 하거든요. 이런 등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가게가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손님들이 들어가다가 이 자동차 운전을 가다 보면 서로 눈부셔갖고 못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보여야 돼요. 아, 저거는 좋은 그렇죠. 예군요. 제가 저거 잘 된 샘플인 거죠. 예, 예. 트리등이 앞에 그 방울등이 작지 않습니까? 예. 깨알처럼 작은 등이에요. 그리고 안에 건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저 가게가 이쁘구나 하고 쑥 들어가는데 아까 그 등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는 카메라로 보거나 자동차로 보거나 건물이 보여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전구를 켜지 마라 그게 아니라 건물을 보이게 켜라 이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큰 팁이에요. 그 저 등을 저기 바깥에 지금 건물이 보이게 하시는 분들은 완전 프로예요. 네. 저분은 손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사진으로 비교해 보니까 정말 확연하게 다르긴 하네요. 제가 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아까 그 등하고 지금 일단 네. 건물이 보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건물이 보이도록 조명해라. 네. 저 조명을 어떻게 하냐면 조명을 땅바닥에 달아가지고 하늘로 쏘는 거예요. 간접등으로 인해서 그렇죠. 건물을 아예 살려줘라. 그럼요. 저 집 가면 조명이 땅 바닥에 있어요. 네. 조명을 제박 바닥에다가 심어가지고 건물로 비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보이게 해야 되는데 건물을 안 보이게 등을 달아놓으니까 제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네. 단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매상 그 매출이 달라집니다. 제가 뭐 그 거의 40년 공부한 건데 제가 이 네. 팁인데 너무 속상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반드시 건물을 보이게 해라. 아니면 그냥 방울등은 손님을 쫓는 등이다. 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저 방울등은 네. 정말 글쎄요, 약간 좀 변두리 이제 지역에 있는 상가에서는 거의 80%가 다 활용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데 그거를 다 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팁이 아닌 팁인데 명심하세요. 네. 반드시 간접등으로 비치시고 건물을 보이게 하고 그 등은 그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 등을 버리기가 아까우면 그 아기들 기저귀 천이라도 달아가지고 덮으세요. 그러면 또 당분간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조명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쏴라, 건물을 향해서 쏴라라는 네. 거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매출을 올리는 그 팁에 대해서 조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좀 남아서. 네. 아, 조명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창문가에 창가를 보고 이렇게 모든 손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그 의자가 주방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그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은 꼭 가서 그 주인을 불러가지고 의자 옮겨주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네. 오직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스튜디오가 바깥에 우리가 화면을 보면 저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손님들이 들어가서 주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손님은 와가지고 바깥 구경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경치에서 의자를 주방을 보고 이렇게 만져놓으면은 주방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걸 다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인테리어도 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집이 지금 식탁이 의자가 방향이 어디에 돼 있나 확인해 보시고 창가로 옮기셔야 돼요. 창가 앞뒤에 앉은 분도 창가를 보고 옆에 앉은 분도 창가를 보는 게 정상인데 그 출입구나 주방을 쳐다보게 만든 그 식탁은 전부 돌려놓으셔야 돼요. 네. 지금도 80%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간만 갖다 배치시켜 놨는데 그 공간만 배치를 옮겨도 굉장히 그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식탁을 옮길 때 한두 개는 빼는 게 좋아요. 요즘 카페 가면 의자가 넓게 많이 널어놨잖아요. 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당도 갔는데 식당인지 카페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합니다. 그렇대 만장에 그 주방을 보고 있는 것은 장소가 좁으면 의자를 한 줄 정도 빼는 거죠. 그래서 의자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손님을 그 배려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식당 배치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을 때 그 커피집은 무조건 오렌지색이 좋습니다. 오렌지색.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뭐 감, 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오렌지 다 이게 오렌지색이잖아요. 이런 먹는 거지 빵도 오렌지에 가까워요. 커피도 그렇고 먹는 문화는 오렌지색을 굉장히 그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네네. 결국은 우리가 던킨 도너츠나 맥도날드 이런 거 보면은 오렌지가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 이유가 결국은 치마라든가 앞치마 이런 걸 오렌지로 동대문시장 네. 사다가 직접 머리 수건도 그걸로 하시고 그러면 그 손님들 기분도 좋아지고 굉장히 장사가 잘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인생을 살리는 인테리어 부동산 네. 팁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